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5이 된 여성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셋이 있는데요. 바로 승용차하고 장마,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꼭 타야 하면 지하철하고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친정집은 가난하고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딸려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공부는 중학교 1학년까지 하고 말았지만 늘 소설책 같은 거 신간 나오면 1년에 3권 정도는 꼭 사서 읽었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 읽은 가닥이 있으니 그냥저냥 고등학교 나온 사람같이는 글을 쓴다고 자부하는데요. 너무 떨리네요. 구독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어떠신가 제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 나이 75이지만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남들은 80 중반으로 봅니다. 그래도 뭐 얼굴 곱상한 거는 어디 가서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가 착각은 자유니까요.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선은 제가 지금 조금 흥분해 있어요. 담낭암 3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오래전 뿌린 선한 씨앗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담낭이라는 게 그렇다네요. 워낙 장기 피부가 얇아서 이 암이 무서운 게 다른 장기로 이전이 빨라서 그렇대요. 그걸 제가 식모살이 하던 집 아들 업어 키운 곰돌이가 잡아냈으니 얼마나 신통방통한가요. 그런데요, 사람이 간사한 동물이란 게 맞는 말인 게요.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특실에서 혼자 누워있자니 온몸이 쑤시는 겁니다. 평생을 찬물에 손 담아가며 험한 일로 살다가 제 팔자에 무슨 대학병원 특실에서 24시간 놀고 먹자니 하늘이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 죄 받을 짓 아닌가 싶어서요. 특실에 입원에 들어왔다고 젊은 의사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저를 아주 예의 있게 대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꼭 누굴 속이는 것 같고요. 이 곰돌이 녀석이 싫다는데도 굳이 지 능력 있게 자란 거, 지가 이 대학병원에서 알아주는 능력자란 거 뽐내느라고 특실에 집어넣은 속셈 누가 모를 줄 알고요? 아줌마, 빨리 나와서 나 계란 노른자하고 간장하고 참기름 비벼주는 계란밥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천에 거하된 너를 데려와서 기껏 해준 게 그거라고? 그게 기억나는 거구만? 아줌마, 나는 그게 얼마나 건강식인 거 알고 있어. 내가 오늘날 머리 이렇게 좋은 게 그 노른자 때문인 것도 알고 있고. 아이고, 우스워서 지가 치머리 좋다네. 이렇게 병실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도 밑에 부하 젊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 들어오면 또 얼마나 그놈을 떠는데요. 물론 저도 그때는 내내 하면서 꼬박꼬박 존어를 쓰고요. 아무리 아들 같은 존재지만 남들 앞에서 반말 찍찍하면 안 되죠. 곰돌이 사회적 체면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몸이 근질근질 온몸이 쑤시는 와중에 제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 사연 드라마 채널을 알려주시면서 드라마보다 재밌는 곳이라고 들으시면 시간 잘 가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벌어먹고 사느라 바빠서 TV 드라마도 제대로 안 보던 사람이 요즘에 아주 푹 빠져 지내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적게 된 겁니다. 곰돌이는 수술 경과 지켜봐야 한다고 겁을 주지만 레지던트 2년차. 저 어르신, 교수님 괜히 그러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르신 거뜬히 완쾌하실 거 사귄 지 제 1년 된 모델 여자친구 걸고 맹세합니다. 믿어야죠. 우선 제 자신이 컨디션이 날로 좋아지니까요. 그나저나 제 담당 교수 의사 녀석, 저놈의 자식, 늦돼가지고 내돌될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하던 놈이 제법 의젓하게 환자들 침대 사이를 다니며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우스워 죽겠어요. 저 아이 엄마는 최연소 교수 임용받은 사람이고 하루 2-3시간 자면서 공부하느라 아이들을 낳아만 놓았지 키우기는 제가 다 했어요. 저는 경상도 창원 출신이에요. 사남 3녀 집안의 첫째로 태어났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없는 살림에 못하러 자식들은 줄줄이 나와서 서로 간에 못할 짓을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태어난 이후로 5살 때까지는 모르겠고 그 후로 이날까지 저는 누가 밥 차려준 거 앉아서 먹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5살 때부터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하시는 거 시중들고 논에 나가서 일하시는 부모님 새참 내다 드리는 거에서 정말 일이라면 진절머리가 나고 이가 갈려요. 제 밑에 남동생은 늘 그래요. 누나, 우리 공부시키느라 고생한 건 우리들이 안다 알아. 우리들이 알아주면 된 거 아니오? 왕 누나, 우리 누나. 사실 중학교도 못 갈 뻔한 거 친구들 다 입는 교복 한 번이라도 입어보고 싶다고 울며 불며 매달려 할머니가 신누런 금가락지 팔아서 저 등록금 내주셔서 겨우 중학교 문턱은 밟아봤네요. 여름까지만 다니고 자퇴하고 읍에 있는 사탕 공장에 사탕 껍질 싸러 다녔어요. 밑에 남동생들이 넷이나 있는데 걔들 공부시켜야 하니까요. 18살 때 사춘기가 늦게 찾아왔는데요. 중학교에 같이 들어간 친구가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로 가더니 고려대에 합격을 해서 동구 입구에 카드가 내붙은 겁니다. 저는 그 나흘 후에 서울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친구 고려대 들어간 게 뭐가 어떠냐고요? 근데 또 막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처자리 나기까지 죽자고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며 돈 버는데 친구는 서울 고려대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 동네가 뒤집어졌을 지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여학생이 고려대를 들어간 엄청난 사건이니 다들 떠들썩하죠. 저는 같이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 중 셋이 서울로 대학 시험 보러 간다 할 때부터 이미 이장님께 부탁을 해두었던 참이었어요. 이장님 소개로 이장님 사촌의 집으로 소개를 받아 거기에서 밥 해주는 식모로 취직해 간 겁니다. 거기 노모님이 치매신데 그거 시중만 잘 들면 그 집에서 아주 대가도 톡톡히 해줄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당시 식모살이가 잘못 얻어 걸리면 얼마나 서러움 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는 또 그 운은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 어릴 때요. 이제 중학교 그만두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방에 박혀 울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저 데리고 점사를 보러 가셨거든요. 14살인 제 얼굴을 보더니 작두를 입으로 문다는 걸로 유명한 그 무당이 코하고 뺨에서 귀까지 쓱 빼인 자국이 있는 그 무당이 절 보더니 쭉 사설을 풀더군요. 당신 손녀는 착한 끝 받고 살겠구만. 지가 착해서 그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아. 좋은 사람들만 만나. 인생살이 길 가다 허방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야. 베라벨, 아유 진짜 베라벨 인종들 다 만나는 게 이놈의 인생사인데 꼭 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니까. 인복이야 인복. 고생은 해도 그게 고생이 아니야. 근데 참 기구한 팔자야. 그 기구함이 붙었어 팔자에. 에휴, 나오느니 한숨이로 새. 학생, 타고난 그 마음대로 하고 살아. 기구하고 기구해도 끝은 좋아. 이 무당 아줌마 말 기억하거잉? 손 일로 내봐. 살다가 기구해서 딱 그만 살고 싶어도 살아야 돼. 사람은 노년을 봐야 하는 거야. 노년이 좋아. 한 선행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고스란히 다 돌려봤는데 수십 배는 받을걸?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착한 그 맘 흐트리면 안 돼. 명심해. 그 말을 들으시며 얼굴이 벌개졌다 펄해졌다 하시던 우리 할머니. 급기야 박수무당을 잡아먹으려고 펄펄 뛰셨습니다. 14살 먹은 이제 한참 커나가는 애한테 기구하다니 뭐니 할 말이 따로 있지. 시방 지금 미쳤느냐고요. 박수무당은 싱긋 웃기만 하더라고요. 마치 내 말이 틀리나 맞나 이 다음에 보면 된다는 듯이요. 어쨌든 이장님 소개로 들어간 그 집은 동대문에서 무슨 포목점을 크게 하는 집이었어요. 현금이 많은 집으로 기억합니다. 뭐든 그냥 수북수북 돈다발 집어주면서 계산하던 기억이 아직까지 또렷하니까요.
그 집 노할머니가 치매신데 그거 시중 들고 참모, 그러니까 부엌 살림하고 살림해주면서 들락이시는 아주머니 조수도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분간 못하시는 치매 할머니 시중 드는 건 정말 어린 나이에도 힘들더군요. 그렇게 21살에 치매 노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집 사장님이 저를 포목점 직원으로 빼내시더라고요. 인간성이 됐고 뭘 맡겨도 믿음이 간다고 포목점 막내 꼬바리 점원을 시켜주시더군요. 그런데요, 그 집 사장님 막내 동생이 제게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 눈 없을 때 자꾸 이상하게 구는 게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끈질겨서요. 저는 전자제품 조립하는 공장으로 취직해 나왔습니다. 얌전히 여기서 일 배우고 있으면 내가 좋은 혼잣자리까지 해서 시집 보내주려고 했더니 왜 엉덩이는 들썩거리고 그래? 어딜 갈라고? 그렇게 좋은 분에게 당신 동생이 이러저러 하여 고자질할 수가 없어서 저는 입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저 하나 물러나오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고집부리며 기어이 나가려는 제게 그분들이 당시 돈으로 50만 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봉급받은 거 매달 고향에 붙이느라 수중에 얼마 없는 거 알고 있으시다며 방이라도 얻어 직장 다니라고 쥐어주신 돈입니다. 당시 50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월급 7, 8개월 치니까요. 이런 게 바로 인복이겠죠? 저는 그 돈으로 두둑하게 통장에 넣어두고 구로동에 있는 하나짜리 단칸방, 닭장방을 얻어 짐을 풀고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더군요. 컨베이어는 계속 돌아가는데 물량은 맞춰야 하고 제가 1, 2초 더뎌지면 다음 차례가 일을 못하니 일단 자리에 앉으면 몇 초 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거기 작업반장하던 사람이 노총각이었는데 저하고 신세가 비슷한 사람, 고향의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 못 간 그 사람하고 연애 비슷한 걸 했어요. 그 사람하고 막 설레고 그런 건 없었지만 처지가 비슷하니 흉엄을 얻고 편해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별 사람 없다 싶어 반지 하나씩 주고받고 그 사람 호적에 올랐고요. 결혼 첫 해 12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딸, 선천성 소아마비, 3살도 못 살고 떠났죠. 제 나이 24살이었는데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한동안은 길 가다가 딸내미 또래 애만 봐도 실성할 것 같더라고요. 둘째는 딸 낳은 다음 해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너무나 건강한 그것도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했겠나요?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나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길에서 하루에 한 번은 춤을 출란다. 하던 남편은 아들이 소중해서 어쩔 줄 몰라서 만지는 것도 아까워하던 남편은 몸이 온전치 못한 새끼가 세상 버리고 나서 술만 마시더니 아들 2돌도 되기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버렸어요. 16살부터 인형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워낙에 폐도 안 좋았죠. 술도 하고 담배 피우기도 했으니 더 했을 겁니다. 2돌 된 아들과 남으니 정말 이거 무슨 이런 팔자가 있나 앞길이 막막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천금 같은 아들이 있는데 살아야죠. 그때 마침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은 바로 밑에 남동생 부부. 올케가 제 아들을 저녁까지 데리고 있다고 해서 저는 다시 파출부를 시작했어요. 공장보다는 파출부가 낫거든요. 게다가 마음이 선하고 넉넉한 사람들 만나면 고달프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 나이 43이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나 전문대라도 공부할 수 있었던 거 하나씩 갚을게요. 그거 언제 갚을지 아직 모르니까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어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애엄마 집에서 노는데 뭐해요. 아이라도 봐주지. 제 동생들 기특한 건 모두 다가 제게 꼬박꼬박 존대를 합니다. 2살 차이가 나도요. 이만하면 벌어서 공부시킨 보람 있죠? 동생 소개로 파출부 나가기 시작한 집은 중소기업이랄 것도 없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 부부였습니다. 그 집 부부가 사업 정리하고 딸내 사는 캐나다로 이민 가기까지 13년간 정말 그 집에서 배려 많이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일했네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싶게 공부 잘하는 제 하늘 같은 아들내미. 뒷바라지하게 돈 모을 수 있었고요. 그 집 안주인이 가정과 출신이라 저도 음식하는 거 많이 배우기도 했고 여러모로 제게 은인인 사장님 부부였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민 가시면서 소개해준 집은 교수 부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의 물리학과하고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부부 둘 다가 젊은데 부부 나란히 최연소 임용이 되어 신문에 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알리면 개인사 침해하는 거니까 그건 안 하고요. 그 집에 아침에 8시 출근해서 종일토록 그 집 아기들 남매 봐주고 살림해주고 저녁에 퇴근하는 걸로다가 월급은 다른 파출부보다 30% 더 받았습니다. 그 두 부부도 참 불쌍한 사람들인 게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가 되면 뭐하나요? 어디 하나 비빌 핏줄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부부가 다 고아 출신. 그래서 대학 때 만나 아이들부터 낳았던 거 봐요. 슬아의 6살 딸내미 3살 아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유아들 봐주는 어린이집이 없을 때였거든요. 딸내미는 부모 닮아 똑소리 나고 아들내미는 펜더곤같이 귀엽게 생겨가지고 굼떴어요. 사내애라 그런지 뭐든 굼뜨고 더디고요. 저도 아들 키운 사람이라 남의 집 어린아들 보니까 내 아들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게 다 눈에 와 감기게 예쁘더라고요. 할 수 있나요? 어버 키웠죠. 생긴 게 곰돌이같이 생겨서 제가 곰돌이라고 애칭으로 불렀던 아이입니다. 보니까 이 교수 부부, 아니 가족 모두 하는 언행이 꼭 무슨 영국 왕실 왕족같이 기품이 있었답니다. 귀족 같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내리다지 원피스를 입고 있어도 사람 자체에게서 풍기는 게 그랬어요. 작은 아이는 동글동글 장난을 쳐도 마냥 귀여운데요. 말썽을 부려도 천박한 면은 전혀 없었어요. 그 한 단면 예를 들면 애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도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법이 없었죠. 큰애 은수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말도 잘했지만 마음이 착했습니다. 이 교수 부부가 젊은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천심, 바로 하늘님 마음인 사람들이라 이 집에서도 일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저를 누나같이 언니같이 대하는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언니 언니 누님 누님하고 부르니까 황송하기만 하고요. 저 또한 저를 존중해주고 가족같이 대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갚을 길이 별다른 게 없어서요. 손맛 좋은 거 그거 하나, 정말 손맛으로 반찬 정성껏 청결하게 맛있게 만들어 놓는 거, 계절에 따른 제철 특식 간식도 서비스처럼 따로 만들어 놓는 걸로 보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하루가 기억납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네요. 기억 안 나세요? 1990년 9월에 있었던 가을 장마요. 왜 그 폭우에도 지붕 떼어서 그거 보트 삼아 노저 출근하던 사람들 모습 TV 뉴스에서 보여주었잖아요. 그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우리 남동생이에요. 뉴스에 나왔다고 그 와중에 좋아했던 푼수 같던 기억도 나네요. 우리 집은 저지대라 집이 물에 잠겼더랬죠. 오갈 데가 있어야죠. 교수 부부가 누님 아들이 지금 대학에서 중요한 공부하고 시험이 중요할 때인데 아들 데리고 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복구해준다고 하니 한 달은 걸릴 텐데. 라면서요. 학교 체육관에 있지 말고 집에 와서 지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아들 데리고 그 집에서 35일을 신세졌네요. 아들은 그 집 아들과 한방, 저는 사춘기 접어든 숙녀에게 미안해서 골방에서 자려고 하는데 그 집 딸내미도 애가 어른같이 어찌나 속이 깊은지. 아줌마,
신문지랑 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골방에서 자면 몸 아파요. 제 방 침대에서 같이 자요. 자기 엄마가 골방에서 자는 걸 바라봐야 하는 제 아들을 배려한 그 집 사람들 마음이 이랬습니다. 우리 딸, 내 딸이지만 참 마음에 드네? 그럼 그래야지. 아이고, 엄마가 고마워, 우리 딸.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요. 그 집 부부가 잠도 쪼개자며 공부하던 사람들이라 자기 아이들에게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제게 다 맡기고 방치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은수의 부모님 배경,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새학기 담임 선생님이 상담 때 그러시더래요. 제가 어머님, 은수를 열흘간 지켜보았는데요. 어머님이 집에서 은수 옆에 붙어 계시면서 얼마나 사랑해주고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을 앞에 두고 이런 말 할 때는 제가 오죽이나 감탄하면 이렇게 낯간지럽게 칭찬을 할까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참 겸영도요. 은수는요. 어디 조선시대 같으면 중전마마 후보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람에 대해 사랑이 많고 친구 간 의리도 깊고 인성이 좋다고요. 공부는 뛰어난 편 아닌데 애가 사람이 따르는 애라 벌써 급장 후보로 오른 거 보면 아시겠죠? 그런 말을 듣게 키워준 건 제 덕이라며 그때 월급을 50%를 인상해 준 게 그 교수 부부란 사람들입니다. 마침 그때 저는 막내 동생 장가 보내느라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였거든요. 그 집 부부도 가진 거 없이 자기들이 이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큰 돈이 있으려고 그렇게 올려준 거예요. 저는 그 50%의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생각했고 동생 장가 보낸 후부터는 저만 아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도 자랑이네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드려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 쓴 용처가 어디냐면 지체 영유아들을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기들이요. 3살 먹을 때까지 엄마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몸 불편한 상태로 태어나 그 몸 불편한 상태 그대로 떠난 제 딸아이가 천국으로 가서 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제발 천국에서는 자유로운 몸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걷고 뛰노는 몸으로 살고 있길 바라는 마음. 핏줄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제 팔자도 참 기구하다는 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들 명이 짧은지, 제가 무슨 뭐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 집에서 도우미로 일한 지 8년째 되는 애, 그 집 부부가 지방 무슨 학회에 갈 겸 부부 나란히 1박 2일 휴가 겸 다녀온다고 하더니 국도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부부 나란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날 1시예요. 곰돌이는 11살, 은수는 14살 때였죠. 데려가서 맡아준다는 친척이 있나 뭐가 있나.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님들도 답답해 죽으려고 하고 며칠간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너는 1, 2년 내에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국비 유학 가는 애고 방이 어차피 빌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생각으로는 데려와야지 내가 인간이지 싶으다. 8년이면 가족이다, 가족. 아들은 허락해 주더군요. 그때 이미 아들은 여기저기서 사위로 삼으려고 할 만큼 뛰어난 법조계 인재였어요. 이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하라고 해서 혼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때였으니 허락을 쉽게 해주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비록 방 2칸짜리 초라한 집이지만요. 그 애들 집 재산 정리해서 그 애들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얼마였냐면요. 집 한 채 전세 얻을 값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 부부가 자기들 스스로 자립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워낙에 밑바탕 돈은 없었고요. 주식을 했던 모양이에요. 돌려막기를 하면서요. 부부가 살아있었더라면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아마도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그런 대로 해결해 나갔겠지만
아이들하고 깡무식은 제가 뭘 하나요? 애들 아빠 친구 교수님이 나서서 있는 그대로 다 정리해주고 남은 돈 방 2칸 전세 얻을 값 6천만 원과 동료 교수님들이 크게 부조들 한 돈까지 해서 약 9,500만 원의 돈을 애들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건 애들 목숨줄이잖아요. 평생 부모 없이 살아나가야 할 아이들이요. 저는 그 돈은 10,000원짜리도 안 허물게 하고 싶었지만요. 한 달에 5,000원은 허물게 하고 말았습니다. 방 월세를 받았다 셈 치느라요. 왜 그랬는지는 저의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즐기시던 점사,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서 아마도 그런 게 뇌리에 그냥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뭐든 공짜로 하면 동티 난다는 말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5,000원씩은 받았어요. 당시 갈비탕 한 그릇 값이 4,000원이던 때였습니다. 어쨌든 애들 앞날에 동티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 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엉뚱하게 제 동생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애들이 재수가 없는 애들이라고요. 부모를 한날 한시에 잡아먹었는데 그런 애들을 집안에 들이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겁니다. 누나, 우리같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하는 거라고요. 없는 소리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고려짝부터 내려온 말은 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는 거 그거 웬만한 팔자 드세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 애들 들여다가 무슨 횡액을 당하려고 그래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휴 그게 겁나거든. 그럼 일찌감치 떨어져 가서 살라모. 내는 서발막대 휘둘러도 겁날 거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애들에게 애착하는 게 꼭 의리에서만은 아니었어요. 지네 엄마가 뭐 특별히 좀 비싸 보이는 화장품을 사다가 화장대 위에 올려두잖아요. 정수가 그 로션을 들고 와 퇴근하는 제 가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정수야, 이러면 큰일 나. 이거 엄마 거잖아. 엄마 걸 왜 네 마음대로 그래? 우리 엄마 똑같은 거 2개예요. 우리 엄마가 똑같은 게 2개 생기거든. 짝하고 나눠 가지거라. 저한테 맨날 하신 말씀이에요. 큰아줌마하고 엄마하고는 집에서 짝이니까 아줌마 거 맞아요. 매사 정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물난리 때 형하고 지낸 경험이 있어서 형하고 정이 폭 들고 난 후는 지네 부모님이 좀만 특이하고 좀 고급스러운 빵이나 쿠키를 사오면 미리 반을 딱 나누어 형 몫이라고 지가 제 가방에 넣어주던 애예요. 운수는 어떡해요? 한겨울날 제가 얇은 가을 운동화를 신고 온 걸 알고는 지네 엄마 겨울 운동화를 꺼내서는 바꿔놓던 애가 은수입니다. 그리고 제 얇은 가을 운동화는 방에 가져가서 가장 따뜻한 곳에 놓아두고 놓기던 애고요. 이런 애들을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나요? 설사 재수가 없는 애들이라 쳐도 모르는 척하는 게 옳은 건가요? 동생이야 지랄하든 말든 저는 바라보기만 해도 애달픈 한날 한시에 부모를 모두 잃은 불쌍한 새새끼 같은 애들을 제 품으로 껴안고 우리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작은 방은 곰돌이와 제 아들이 사용하고 안방에서 은수와 제가 사용하고요. 애들이 지 부모의 귀족 같은 품성을 닮아서 말이죠. 그 또래 다른 아이들 같으면 한 번쯤은 큰 소리로 울부짖을 만한데 제가 데려와서도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어 우는 걸 못 봤네요. 다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대문간에 나가서 앉아있는 거 보면 그게 그 애들의 엄마 아빠가 그립다는 표현이에요. 아휴, 저 그거 보면서 정말 속 많이 상했네요. 가슴 아파서요. 은수가 누나 값을 하느라고 아주 정말 제대로 동생을 챙기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양치시키는 것부터 학교 준비물 챙기는 것까지요. 정수야, 누나 말 잘 들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서 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큰아줌마 되도록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큰아줌마 은공을 갚는 건 그거 하나야.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누나, 나 공부 원래 잘해. 그래, 누나 말이 그 말이야.
넌 공부 잘하니까 더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큰아줌마한테 은혜 갚으려면 공부 잘해야 돼. 절에서 오빠 여동생 구도보다는 누나 남동생 구도가 낫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제게 최대한 피해 안 주려 제 시간 안 뺏으려 노력하는 은수. 저렇게 동생을 타이르며 어른스럽게 구는 아이가 저는 너무 기특했습니다. 제가 매일 밤 다음날 준비물 사라고 그에 맞게 용돈을 줍니다. 저는 당시 제 아들이 학교에서 총장님이 따로 챙겨주시는 장학금으로 집에 살림에 보태고 있었기 때문에 쓸만하고 넉넉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올 요량을 한 거죠. 무엇보다 제가 버니까요. 당시 제 아들은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성공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길. 아무리 아들이 잘 나가도 아들에게 얹히는 건 짐입니다. 저는 여태 하던 대로 일을 계속했고 은수네가 그렇게 되고 난 후에는 작은 한정식집 주방일을 했어요. 제 음식 솜씨,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대우해주는 데를 만난 거예요. 정말 일복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건 있었어요. 거기서 예전 기업 사모님에게 배운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가면서 돈을 벌었죠. 집안 살림은 은수가 다 했고요. 물컵까지 놓아진 식탁에와 앉아 밥만 먹고 피아노 치거나 공부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방 2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얹혀 살면서 살림을 한 거죠. 그 어린 나이에요. 하지 말라고 화를 내봐도 소용없었어요.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글쎄 은수가 지 동생 문제집이며 공책이며를 모조리 모아서 마당에서 찍고 있더라고요. 울면서요. 필요 없어. 산수 점수가 84점, 국어가 82점, 다 필요 없어. 산수 84점, 국어 82점 가지고는 절대 훌륭한 사람 못 돼.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얼마나 힘들 텐데.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마. 그렇게 공부해서는 큰아줌마 은혜 못 갚아. 됐어. 너 넝마주의로 나가. 공부하라고 울면서 동생을 닥달하는 저 광경. 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운 광경일지 모르나 저는 순간 풋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속으로 지나 잘하지 라고 하면서요. 정수는 지 부모님 닮아 공부머리가 뛰어나서 웬만하면 올 96에서 100점인 아이이고 은수는 70에서 80점대인 애거든요. 정수는 굼뜨고 더디고 순진한 애라 지 누나가 저렇게 무섭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정신을 다시 차리고 늘 96에서 100점대를 받아오더군요. 그 아이들과 지내면서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가 제게 얼마나 사는 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이미 다 커버려 제 손을 떠난 다음이니까요. 그래도 제게는 천금 같은 핏줄인지라 그 아이 의지하는 게 컸는데 이제 처가 될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되고 유학 때까지 처가댁 근처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곱게 자란 아가씨답게 살림 같은 건 할 생각도 안 했지만 심성은 나쁘지 않았고 제게 깍듯이 시어머니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애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일요일에 애들과의 달콤한 시간을 포기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영유 아들을 씻기러 다녔습니다. 그 봉사를 알고 있는 것은 형제 중 밑에 남동생뿐인데 그 아이는 아주 질색을 했죠. 누나, 이제 좀 해지간히 좀 하고 삽시다. 이제 누나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누나 평일에도 뼈골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안 쉬고 줄창 일만 해대면 누나 오래 못 산다고요. 늙는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부러울 거 별로 없이 잔잔한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한 몸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 뒤에 닥친 고통으로 미쳐 날뛰던 것 같은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게 결혼시킨 지 7개월 만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요것들이 창피한 건 아는지 임신 사실을 숨긴 겁니다. 어쩐지 사돈댁에서
뭐라도 빨리빨리 서두른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는 아직은 요즘 같지 않은 때라 배부르고 결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그날은 웬일인지 아침부터 이유 없이 불안하고 뭐래도 손에 안 잡히더군요. 속으로 내내 아니, 왜 이렇게 두근두근하지? 나 아침에 커피도 안 마셨는데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왜 이러는 거냐고. 정기검진 때 아무 말도 없었는데 다시 병원에 가볼까? 손주 100일 잔치한 지 한 달도 안 지났을 때고 이제 2달 후면 유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찬란했습니다. 그동안의 구정물에 손 담근 모든 것이 아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였다면 저는 더 엄청난 구정물에도 손을 1000만 번 담글 준비가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찬란한 삶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 뉴스에서도 며칠 내리 보도하던 큰 산사태가 난 바로 그 지점을 아들 내외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산사태에 밀려서 아들 부부는 차 안에서 토사에 묻혀 현장에서 사망한 거예요. 이러니 제가 도대체 차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차 사고가 무섭지 않겠나요? 은순의 부모도 그렇고 제 생명줄과도 같은 아들이라니요. 게다가 제 단 하나 손자의 어미인 며느리라니요. 무슨 팔자가, 이런 놈의 팔자가 다 있을까요? 더러워 기구해 해도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다 있을까요? 딸, 남편, 아들, 며느리. 다음에는 누구일까요? 뭐라고요? 손자요? 여보세요들. 그런 말 애초에들 맙시다. 아들 며느리를 한날 동시에 잃고 실성한 사람같이 한 달을 방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천장만 보던 제가 걱정되어 7 동생들은 창원에서부터 각 곳곳 흩어져 사는 지방에서 올라와 들락이었고 바로 옆에 사는 밑에 남동생은 난리가 났습니다. 은수하고 정수 내보내라고요. 내가 말했죠. 저것들이 무슨 사단 낼 거라고요. 재수 없는 애들이라고요. 누나 정말 제 말 안 믿을 거예요? 부모를 동시에 잡아먹은 애들이 내 조카 며느리를 동시에 잡아먹은 거라고요. 그런 말 마라. 아무려면 네 누나 팔자보다 더 재수 없을라고? 그 애들 탓이 아니야, 내 탓이지. 내 딸랑구, 네 매형하고 그 애들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누나, 그 애들 탓이야. 그럼 왜 멀쩡히 잘 살던 애가 쟤들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그리 되냐고.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그때서야 저는 정신이 화들짝 들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이 데려가라고요. 꼴보기 싫다고요. 자기 딸 잡아먹은 집안과 그 집안 핏줄이란 생각이 들었을 만도 합니다. 시어머니 자리가 재수없어서 신우도 시아버님도 세상 떠난 집안. 그러니 자기 집안에 더는 애군 닿게 하지 않으려 그 집안 핏줄인 외손자 빨리 데려가라는 소리죠. 제 하나뿐인 핏줄. 손자를 제 막내 여동생이 데리고 있었던 게 그제야 깨달아진 겁니다.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안 돼. 내 손자만큼은 안 돼야. 안 돼야. 이제 돌도 안 된 걸 안 돼야. 저는 올케가 쑤어가지고 들어온 미음을 벌컥벌컥 마시고 동생들을 다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진 다음 저는 통장을 찾아들고 작은 방으로 건너갔어요. 작은 방에서는 2 어린 것들이 각자 책상 앞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등짝을 보는데 통곡이 올라오더군요. 천의 고아인 저것들은 안방에서 있었던 소란을 다 들었을 테고 어떤 기분으로 앉아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조심스레 어린 것들에게 다가가 2 놈을 다 등을 돌려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통장을 2 놈 앞에 놓았어요.
여기 통장에 이거 8,500만 원 들었어. 큰아줌마가 지금 줄 수 있는 제일 큰 돈이야. 이거 넣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야? 아줌마 너희들 안 버려. 믿자. 바로 윗동네에 얻어줄 거야. 믿자. 두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결국 두 애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겸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딸린 집을 4천만 원에 얻고 4,500은 애들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혹시나 모를 경우를 위해서요. 애들은 아직도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니까요. 저는 제 손자를 또다시 제 큰올케에게 맡기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돌밭의 잡초 같은 더러운 인생,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손자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에 2번 퇴근길에 아이들 집에 들러서 반찬 해놓고 집 치워주고 운동화 같은 거 아직 은수가 하기 어려운 살림을 살아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요. 이 더러운 년의 팔자가요. 단 하나뿐인 핏줄. 제 손자가 자폐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써주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단순히 늑대다고만 생각했지 자폐를 가지고 태어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동생은 저를 미친년 취급하더군요. 은수랑 정수 떼내라고요. 어디까지 애군이 끼쳐야 그 애들을 떼낼 거냐고 이제는 비웃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누나 그거 목욕봉사도 당장 때려쳐요. 그거 남 좋은 일 평생에서 좋을 거 뭐가 있어 누나. 하늘이 본다고요? 개 콧구멍 같은 하늘이 있다면 누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계속 이런 미친 상황을 내던지겠냐고요. 내가 몸서리가 나요 누나 제발. 며칠 일도 안 나가고 곰곰 생각한 끝에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들하고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악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끝이라서요. 어쩌면 제 재수로 인해서 멀쩡하던 그 애들 부모가 그리 되었을 거고 또 어쩌면은 그 애들이 재수 없는 애들이라서 제게 애군이 오는 거고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예감은 했는지 그날 우리는 셋이서 서로 별말은 안 했습니다. 단지 또 3년간 모은 제 전재산 중 80%를 애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여차하면 동생들이 7이라 그 애들이 보태줄 테니까요. 애들이요. 큰절을 하더군요. 제게 큰엄마라고 하더군요. 큰엄마, 우리 30년 후에 만나요. 제가 꼭 찾을게요. 큰엄마, 은혜 안 잊을 거고 큰엄마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정수 말대로 우리가 30년 후 큰엄마 찾을게요. 애들에 대한 부탁은 동생 부부에게 해놓았어요. 아무래도 애들이니까 성인 될 때까지 살펴봐달라고요. 저는 손자가 자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더는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라 앞으로 동생들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나 이제 너희들 안 봐. 난 너희들 그리워도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서 끝이요. 그게 좋아. 큰엄마 간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고 그 다음날 손자를 안고 저는 창원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식당 설거지, 파출부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겁니다. 자폐를 앓는 손자를 키우면서요. 비록 목욕봉사는 끝을 냈지만 차마 돈 송금까지 멈출 수는 없어서 한 달에 30만 원의 돈은 꼬박꼬박 송금했었습니다. 그 돈마저 끊으면 하늘에 있는 제 딸이 편안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걸 어쩝니까? 2달 전에 말입니다. 그날도 쉬는 날이라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복부에 자꾸 통증이 와서 병원에를 가볼까 말까 하고 있을 때요. 손자 녀석이 또
고급 샌드위치를 빵봉지에 담아서 들고 온 거예요. 근래 들어 며칠에 한 번씩 들고 들어와서 좀 알아봐야겠다 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은 아주 작심을 하고 빵봉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윗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이라는 거예요. 갔죠. 우리 손자가 돈을 사용할 줄 몰라 그걸 살 리가 없거든요. 꽤나 비싸 보이는 빵을요. 거기서 저는 은수를 만났습니다. 은수가 그 집 빵집 사장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은수를 몰라봤는데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먼 안쪽 커피 내리는 곳에서부터 지그시 보던 은수가 마구 달려오는 거예요. 큰엄마 맞죠? 큰엄마 맞죠? 큰엄마, 나 은수. 다시 보니 낯이 익어요. 아니, 교수 사모님이 살아 돌아왔으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지네 엄마 얼굴 판박이를 해가지고 은수가 방방 뛰는 겁니다. 저를 부둥켜 안고요. 알고 보니 우리 손자가 자꾸 빵집에를 들어와서 몇 번 보니 자폐를 앓고 있단 걸 알겠더랍니다. 수십 년 전 자폐 판정을 받은 큰엄마 손자도 생각나고 해서 올 때마다 고급 찐빵을 서너 개씩 주워 보냈다고 하네요. 역시 은수는 어릴 때 인성 그대로 자란 겁니다. 제가 이사 오고 5년 후 은수가 일본으로 제과 기술을 배우러 떠났고 정수는 영국에 있는 의대로는 세계 최고라는 옥스퍼드대로 진학을 했다고 들은 게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정수를 예뻐하시는 교수님이 특채로 보내주셨다네요. 학비며 생활비 다 받으며 진학한 거죠. 가게는 점원들이 보기에 놔두라고 하고 은수는 저를 따라와 제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결혼은 어떻게 했냐고부터 다다 붙어 앉아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붓는 제게 큰엄마 된장찌개는 여전하네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혼했지. 재수없는 새끼가 기둥서방도 아니고 지가 영화 배우면 배우지. 내가 빵재벌이란 걸 알고 아주 날로 먹으려 들잖아. 홧김에 했어. 그래서 돌싱. 슬아의 딸내미 하나. 그 귀족 같은 면모는 어디 가고 시당통 여편네 같은 넉살 좋은 명랑함을 가지고서 떠드는데 왜 그렇게 귀엽던지요. 정수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교수로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락하면 당장 내려오래니까 토요일 오프라고 들었으니 금요일 저녁에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방 2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빌라인 저희 집에 드나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보이던 은수는 큰엄마, 우리 집에 가서 살자. 큰엄마 내가 한 달에 월급 400만 원 줄게요. 어이, 걱정하덜덜 마라. 나 한 달에 인건비 빼고도 순수익이 3천이 넘어. 우리 딸들 좀 봐줘요. 내가 큰엄마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니까 큰엄마한테 맡겨야겠어. 애들 돌보는 도우미가 영 싸가지를 안 되겠어. 큰엄마, 내가 우리 딸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잘 키워주면 큰엄마 아파트 한 채 사줄게. 너희들을 버리고 온 사람이 무슨 낯짝을 들고 그 말을 듣냐고 펄펄 뛰니까. 큰엄마, 그런 소리 마요. 우리 헤어질 때 정수랑 나랑 약속한 거 안 잊었죠? 나 큰엄마 생각 하루도 안 한 적 없어. 나 은혜도 모르는 년 만들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큰엄마가 지금 필요해요. 애들 돌봄 선생님이 1년에 5번은 바뀌어요. 나 죽겠어. 토요일 새벽부터 차를 달렸는지 정오가 되기 전에 들이닥친 정수는 반가움과 그런 걸 떠나서요. 제 낯색부터 짚어보고 어디가 혹시 아프냐부터 증상이 어떻냐. 별의별 걸 묻더니 다짜고짜 그 길로 차에 저를 실어서 서울병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나긴 검사 후에 저는 담낭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저는 은수가 맡아서 데리고 있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끝은 도대체가 어디인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손자를 데리고 죽으려고 손자한테 같이 죽자고 할미랑 죽겠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랬는데
곰돌이가 저를 이렇게 긴 사연을 적을 수 있게끔 고쳐놓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제 손자를 데리고 올라왔다 내려간 은수의 협박대로 퇴원은 은수네 집으로 합니다. 간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부른다네요. 도우미도 부르고요. 은수가 그래요. 큰엄마, 저한테 도망갈 생각 애초에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큰엄마 없이 24년 지내는 동안 오로지 목표는 하나였어요. 큰엄마를 찾아 효도하자. 그런데 찾기 막막해서 얼마 전부터 슬슬 고민하고 있던 차에 호박이나 엉클째. 아니, 큰엄마하고 큰엄마 손자가 저절로 굴러들었네? 우린 운명이야. 나한테 도망칠 생각하지 마요. 알았죠? 이게 무슨 행운인가요? 저는 불과 2달 전까지 식당 설거지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뭘 했기에 평생 식당 설거지냐고요? 손자 녀석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저는 재수 없어서 제가 80살 넘어서까지 살면, 그리고 수족을 못 움직여 일을 못하게 되면 쥐약을 사서 손자랑 같이 떠나려고 결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행운일까요? 제가 이 사연을 80% 정도 완성했을 때인 3시간 전에 병실에 정수 아내가 다녀갔는데요. 통장을 내미네요. 7억 4,300만 원이 든 통장을요. 정수가 저를 생각하면서 24년간 모은 돈이랍니다. 영어만 사용하는 한국 사람이 시골 할머니 같은 무지막지함으로 침대 깊숙이에 찔러주고 도망가는데 제가 너무 웃긴 겁니다. 아직 사연을 보내드리기 전인데요. 마지막으로 적고 나서 보낼까 말까 하고 사흘을 고민하고 있는데 자폐 관련된 사립재단에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기구한, 아니 기막힌 행운일까요? 한국 땡땡에 있는 자폐 관련 사립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서울 땡땡동에 있다가 2년 전에 자폐재단과 결합한 영유아 지체장애 시설에서 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었대요. 그동안 꾸준한 후원을 해준 후원자 친족 중에 자폐를 앓는 환우가 있으면 학습부터 생활 모든 걸 평생을 책임져준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자폐 관련 사립재단은 그야말로 사립재단으로 한 개인이 전 재산을 통틀어 만든 자폐 환우를 위한 재단이랍니다. 그 전 재산이 3조가 넘고 여러 군데서 금전부터 자발적 후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재단이랍니다. 여러분, 그 박수무당이 영험한 무당인가 봐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